임금이 개새끼라고 함. 오늘은 욕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욕들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또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욕들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발, 짱, 병, 개처럼 짧은 욕이나 혹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같은 밈화된 욕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욕은 중세 유럽, 심지어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도 존재했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몇몇 사람들은 유언으로 욕을 남기기도 했는데, 우리에게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리고 마틸다의 원작 작가로 유명한 아동 문학계의 거장인 로알드 달은 나의 시체를 초콜릿, 와인, 그리고 펜과 함께 묻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사실 진짜 마지막 유언은 안락사를 진행한 간호사가 주사를 너무 아프게 나서 순간적으로 한 욕인 아우 fuck! 이었고, 베네수엘라 자유투쟁가 안토니오 호세 데 수크레의 유언은 암살당하면서 남긴 fuck a bullet! 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욕을 하고 왜 욕을 하는 걸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욕은 의사소통의 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욕을 하면서 혐오나 분노, 고통 등의 감정도 전달할 수 있지만, 친밀한 사람들끼리 욕을 하면서 소속감과 연대감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서로가 이 사람이 나에게 공격하려는 의도와 부정적인 의미로 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외에도 욕을 하면 힘든 상황이나 고통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영국 키엘 대학교 심리학과 선임 강사인 리처드 스티븐스 박사는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바로 참가자들이 얼음 가득한 양동이에 손을 넣고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욕을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실험은 2번에 거쳐 진행이 됐고, 첫 실험에서는 욕설을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실험에선 욕설 대신 어머나! 세상에! 이런! 같은 아주 정중한 대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얼음물에서 평균 70초 정도를 참았는데, 욕을 했을 때는 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약 1.5배인 110초 정도를 참았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2배인 140초를 참기도 했죠. 왜 그런 걸까요? 스티븐스 박사는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참가자들이 욕을 할 땐 고통을 잘 견뎌냈지만 욕설의 대체어를 쓸 땐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아드레날린이 급증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혈액이 수족 말단과 근육으로 몰리면서 통증에 둔감해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싸움이나 분노, 공포를 느낄 때 등 스트레스 상황에 신체를 준비시키는 투쟁, 도피 반응 효과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다. 자, 욕설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정서적 불균형을 진정시키고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감정 조절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욕을 하게 만드는 부위인 뇌의 원시적인 부분에서 유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변연계라고 부르는 이곳은 진화론적으로 매우 오래된 곳이며 본능적인 공포나 분노 등의 감정과 관련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인사말이나 노래 가사, 반사적인 언어를 책임지며 말의 정서적인 내용, 그러니까 말의 분명한 의미보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기록하는 곳이에요. 때문에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의 뇌가 손상되거나 알츠하이머를 앓는 와중에도 욕설을 하는 능력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변형계는 정서 반응과 관련된 시상하부, 편도체 등으로 구성되는데, 시상하부에서는 공포, 편도체에서는 분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을 하게 되면 이 변형계가 부풀어 오르면서 공포나 분노를 느낄 때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감정적인 행동과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욕들을 담당하는 변형계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영장류 및 포유류에게도 있는 곳인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동물도 욕을 합니다. 야생의 침팬지는
배설물을 던지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미국의 한 영장류 전문가 연구진은 침팬지에게 배변 훈련을 시키면서 그런 행동을 엄격하게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후 침팬지들은 이빨에 금이 갈 정도로 세게 손등으로 턱 아래를 때리는 소리를 내는데 이건 더럽다라는 뜻을 가진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다른 침팬지들이 분노해서 서로에게 배설물을 던지며 표현하는 것 대신 다른 신호를 만들어서 최악의 욕인 더러운 원숭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배변 활동이나 더러운 것을 묘사하는 신호를 새로 만들어 욕설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금기가 존재하고 이 금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욕설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재했던 금기 중 특이한 금기는 금욕시대인 빅토리아 시대 때 무슨 볼드모트처럼 형언할 수 없는 것 혹은 언급할 수 없는 것, 묘사할 수 없는 것, 이름을 내걸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등으로 불리는 게 있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단어의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1823년 리스터는 다리 절반까지 내려오는 언급할 수 없는 것을 입고 있다 라고 표현되거나 1867년에는 신발을 벗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은 걷어 올리시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언급할 수 없거나 형언할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은 바로 바지였습니다. 대체 바지가 왜 금기시 된 걸까요? 포인트는 바로 이 빅토리아 시대가 지나친 금욕의 시대였다라는 점인데 이 시대는 여성이 외간 남자의 성기를 보고도 기절하지 않으면 정숙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조각상들의 성기 부분을 죄다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지의 모양은 남자의 다리를 드러내는 옷이라는 거고 남자에게 다리가 있다면 그 위에 뭔가 무화과 잎사귀로 가려야 할 만한 무언가 여자와는 다른 신체 부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암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지를 벗으면 그 부위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바지가 금기시된 언어였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다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다리라는 단어도 정중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고 하지나 아래 가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해서 썼으며 피아노나 테이블 같은 가구의 다리조차 드러나지 않게 무언가로 덮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 욕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씨발, 제기랄, 개새끼 처럼 쌍욕만이 욕설이 아니라 욕설은 욕될 욕자에 말씀 설자를 합친 단어로 풀어서 말하면 상대를 욕되게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합의로 어떤 것이 상대를 욕되게 하는 말인지를 정하는데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종교나 섹스, 배설에 관련된 주제, 그러니까 성스럽거나 상스러운 주제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어왔고 이 금단의 두 영역은 오늘날 온갖 욕두문자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 같은 합의는 특정 문화에서 금기시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브라질에서 오케이 사인은 학문을 뜻하기 때문에 욕이 되고 터키에서 오케이 사인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종종 하는 손등을 보이는 V자가 100년 전쟁 때 영국 궁수들이 프랑스인들에게 손등으로 V자를 만들면서 나는 이 두 손가락만으로 너희를 해칠 수 있다 라고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현재에는 욕이 되었고 가장 널리 알려진 욕 중 하나인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일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가운데 손가락은 은경, 양쪽의 접은 손가락들은 고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대를 욕되게 하다라는 욕설에 매우 잘 부합하는 손가락 욕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신체 일부, 동물의 이름, 질병의 이름, 특정 신체 기능 등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요소에 불쾌감을 느끼니까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양한 욕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욕설은 특정 공동체, 언어, 집단, 사회, 국가 또는 종교 안에서 공통의 이해가 있어야 통용되는 문화적 현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욕들은 어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주 놀랍고도 다양한 욕들이 많이 있겠지만 꽤 역사가 깊은 욕은 바로 개와 관련된 욕설입니다. 자, 삼국시대에도 개는 욕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의 풍장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서기 663년 풍장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복신을 습격하여 포로로 사로잡는데 이때 복신이라는 자가 한 욕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덴지 2년 663년 6월 백제왕 풍장이 복신이 모반하지 않을까 의심하여 손바닥에 구멍을 내어 가죽끈으로 결박하였다. 그러나 풍장은 스스로 처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신하들에게 복신의 죄는 이미 이와 같다. 목을 벨 것인가 안을 것인가 하고 물었다. 달솔 덕집 득은 이 같은 악한 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니 복신은 집득에게 침을 뱉고 이런 썩을 개 같은 못난 놈 하고 말하니 왕은 건장한 사내를 시켜 복신의 목을 베어 소금에 절였다 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팩트만 적는다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개새끼라는 욕이 등장하는데 한 번은 1728년 영조실록에 의하면 이인좌의 난이 발생하고 토포사 남현면이 죽을 때 스카웃하러 온 이인좌에게 내가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었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어찌 개새끼 같은 너희를 따라 반역을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있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공식으로 기록된 임금의 욕설입니다.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나오는 한석규 씨의 그 지랄하고 자빠졌네 덕분에 세종대왕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사실 세종대왕은 그렇게까지 욕쟁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욕보다는 조곤조곤 말로 뼈 때리는 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편이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 과격한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뭐 물론 실제로도 욕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실록에 대놓고 욕을 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정창손이라는 신하 때문에 자주 빡이 치셨는데 실록의 기록을 캐주얼하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정창손이 백성이 강상의 도리를 지금까지 배우지 못해서 이런 폐역한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지렁이 백성에게 교육을 시켜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인군자는 타고나는 거지 사람의 천품은 교육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세종이 대노하여 이따위 말을 선비랍시고 짓거리다니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가장 큰 책무라고 하겠느냐. 만일 내가 한글로 삼강행시를 번역해서 민간에 반포하면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연려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거다. 이 이치도 모르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선비 같으니 라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쌍욕은 아니지만 굉장히 욕 같고 딱히 반박할 말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욕 한마디 안 하고 사람의 뼈를 분쇄하는 세종대왕을 제치고 실록에 임금이 욕을 했다 라는 기록을 남긴 왕이 있었으니 의외로 인조입니다.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조 24년 2월 9일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엄한 분부를 누차 내렸는데도 심로 등은 털끝 하나 까딱 않고 더욱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위를 모욕하는데 이는 무슨 의도인가? 승지는 살펴서 아뢰어라 하니 우승지 정치화가 회개하기를 신들이 삼가 어제 간원에서 올린 계사를 보니 그 말에 과연 타당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를 모욕했다는 하교에 이르러서는 실로 대간의 본 마음이 아닌데 하교가 이처럼 엄하시니 몹시 온당치 못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였다. 자, 왜 이렇게까지 욕설을 하셨냐 하면 인조가 소현세자의 아들 이석철이 아닌 인조의 차남 복림대군을 세자로 추대하며 소현세자의 며느리인 강빈에게 임금의 음식에 독약을 넣어 역모를 꾸몄다라는 이유로 폐빈시켜서 사약을 내려 죽이려 하자 신하들이 나서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강빈은 비록 전하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전하의 자식인 소현과 결혼했었으니 전하의 자식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극구 말리자 내가 분명히 강빈 얘기하지 말랬는데 이거 뭐 아주 신경도 안 쓰고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면서 나를 모욕하네. 뭐 어떻게 이거 한번 조져야 되나? 하고 분노하자 우승지 정치화가
전하, 제가 어제 그 보고서를 보니까 뭐 조금 어거지는 한데 뭐 그렇게까지 모욕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네.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개새끼 같은 걸 내 새끼라는데 이게 욕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며 실록에 대놓고 임금이 개새끼라고 함! 이라는 기록을 남기는 업적을 달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실록에는 없지만 가장 격정적으로 신하들을 욕하고 지적한 건 세종보다는 정조일 겁니다. 정조가 욕쟁이였다는 기록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건 실록에는 없고 나중에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300여 통의 비밀 편지 모음인 정조 어찰첩으로 인해서 새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실록에는 안 남게 비밀 편지로 욕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 대해 입에서 젖비린내 나고 미처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한 놈이 경박하고 어지러워 동서도 분간 못하고 주둥아리를 놀린다 라거나 특히 서영보라는 신하에 대해서는 호로자식이다 라고 혹평을 했는데, 이 호로자식이라는 말의 어원이 편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 혹은 오랑캐 노비의 자식이라는 설 두 가지가 있는데, 정조는 후자를 쓴 거예요. 정확하게 오랑캐호 종자 종 아들 자자를 써서 호종자라고 진짜로 이 호로자식이라는 욕을 쓴 겁니다. 또 심한지가 이 서영보라는 문신에게 임금이 한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걸 전해 듣고는 나는 경을 격이 없이 여기는데 경은 갈수록 입조심을 하지 않는다. 떡이나 먹고 말 좀 전하지 마라 라는 속담을 명심해라. 매양 입조심을 하지 않으니 경은 생각 없는 늙은이라 하겠다 라고 하고, 이 편지는 찢든 씻어서 흘려보내든 읽고 알아서 잘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 욕을 하고 증거인멸에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매우 치밀하게 독서를 날렸는데, 이 편지를 받았던 심환지가 뭐 보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편지들을 폐기하지 않아서 정조의 욕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조의 욕이 뭐 다 그렇게 근거 없는 막말이랑 뒷담이 아니고, 임금이랑 신하가 대놓고 지식 배틀을 뜨는 경연에서도 경들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공부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신하들이 반박을 못할 만큼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며 면전에서 점잖게 까시던 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에 남은 욕들 이외에 우리가 흔히 쓰는 욕들이 어떻게 처음 쓰였는지 지금부터 어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질병과 관련된 욕부터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많이들 하는 욕 중에 지랄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은 다양한 지랄을 합니다. 개지랄도 떨고 돈지랄도 하고 지랄병도 하고 지랄연병도 하고 지랄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지랄 맞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랄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개지랄, 개고생 등등으로 쓰이는 이 개는 강아지를 가리키는 말 같아서 좀 비속어처럼 들리지만, 접두사로 쓰이는 개는 멍멍이가 아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생 상태 또는 질이 떨어지는, 두 번째는 헛된, 쓸데없는, 세 번째는 정도가 심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꿈을 꿨다 라는 건 쓸데없는 꿈을 꿨다 라는 거고, 개고생을 했다 라는 건 굉장히 정도가 심한 고생을 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개지랄은 개가 하는 지랄이 아니고 정도가 심한 지랄이 됩니다. 너저분하고 미운 짓거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자, 그렇다면 지랄은 무슨 뜻일까요? 지랄은 뇌전증을 뜻하는 간질에서 유래했는데, 동한여거 고금성림에는 지랄, 본조, 속칭, 간질, 위, 지랄이라고 쓰고 있는데, 간질을 속칭, 지랄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랄이라는 뜻과는 관계없이 음을 맞추기 위해 막힐 질, 돌, 알을 써서 질알이라고 적고 지랄로 발음한다 라는 내용인데, 뇌전증의 증상이 뒤집어져 몸을 떨며 거품을 물고 구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분별 없이 법석을 떠는 행위를 뇌전증의 발작 증상에 빗대어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질알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는 간질에 걸려 미쳐 날뛴다 라는 뜻의 질알 발광이나 혹은 질알 연병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연병이라는 건 별개의 욕이에요. 보통 연병하네로 따로 쓰이기도 하는 이 연병은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급성 전신 감염 질환입니다. 장티푸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면 감염되는데, 증상은 보통 고열, 오한, 두통, 복통 등과 함께 설사 증세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항생제로 제때 치료하면 금방 괜찮아지는 질병이지만, 과거 하수나 상수 등의 위생 개념이 부실했을 때에는 한 명이 걸리면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졌고, 병에 걸리게 되면 4명 중 1명꼴로 사람들이 죽기도 했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음으로 온역이라고 부르던 병을 전염력이 강해서 전염병 할 때의 그 연병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고, 천연두, 콜레라 등과 함께 과거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특히나 장티푸스는 여름에 주로 걸리는 병이었는데, 민간요법 중 하나로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땀을 내야 낫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더운 여름에 두꺼운 소미불을 덮어 쓰고 2-3주 정도를 땀을 내면서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고열이 나는 사람인데 그 구들장에 불 떼놓고 두꺼운 소미불 덮었으면 얼마나 사람이 덥겠어요. 그래서 생긴 속담이 연병에 땀을 못 낼 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연병을 앓으면서도 땀도 못 내고 죽을 놈이라는 뜻이고, 한여름에 고열에 시달리다 보면 종종 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연병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나 있는 모습이었고, 이 때문에 연병 치른 놈의 대가리 같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연병을 치른 뒤에 머리가 빠지면 모근이 상해서 더 이상 머리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 질병과 관련된 욕은 아니지만 좋게 쓰이지 않는 표현 중에 바가지를 긁다라는 표현도 있죠. 우리가 흔히 별것도 아닌 일로 잔소리를 자꾸 늘어놓을 때 바가지를 긁는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과거 콜레라에 걸리면 호랑이가 살점을 뜯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호랑이 호에 벌일 열, 찌를 자를 써서 호열자라고 불렀고, 증상 중 하나로 발 뒤꿈치에 경련이 일어났는데, 이를 조선 사람들은 쥐가 발 뒤꿈치를 물어서 생긴 병이다 라고 해서 쥐통, 쥐병으로도 불렀습니다. 때문에 쥐에 물리거나 쥐의 형상을 한 나쁜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아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 대문에 고양이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무당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당을 불러서 굿판이 벌어지면 무당이 이 귀신을 쫓겠다고 바가지를 막 긁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이 소리에 질려서 병기가 달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콜레라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집에서 바가지를 긁으면서 쥐든 쥐의 형상을 한 귀신이든 뭐든 내쫓으려고 했고, 이것이 짜증나게 듣기 싫은 소리를 의미하는 바가지를 긁다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질병과 관련된 욕이 있는가 하면 과거 형벌과도 관련된 욕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젠장이 있는데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제기 난장맞을이라는 말이 줄어서 젠장이 되었다라는 설과 내 난장맞을 또는 제 난장맞을이라는 말이 줄어서 젠장이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난장을 맞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난장은 보통 2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고문할 때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몽둥이로 피의자의 몸을 아무 곳이나 때리는 이런 난장이 있고, 2번째는 발바닥을 치는 고문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그 멍석말이라고 하죠. 사람을 멍석으로 뚫뚫 말아놓고 아무데나 막 때리는 거, 요것도 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보통의 난장은 양쪽 엄지발가락을 한데 묶은 다음에 발을 위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방식인데, 당시 난장은 어린아이 팔뚝만한 막대기로 각각 30대에서 40대씩 발바닥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은 잘못 맞아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난장은 또 다른 말로 발가락을 뽑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시대 고문 컨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가끔 어르신들이 크게 호통을 치실 때 이 경을 칠 놈!
이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을 치다라는 표현은 어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과거 통금 시간 때문에 생겼다라는 설이에요. 옛날에는 밤 시간을 알리는 방법으로 경에 쇠북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경이란 하룻밤을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눠서 오후 8시쯤에 해당하는 초경부터 2시간 단위로 2경은 밤 10시, 3경은 자정쯤이 되는 시간의 단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2경인 밤 10시가 되면 종을 28번을 쳤는데 이걸 인정이라고 하고, 인정을 치게 되면 도성의 사대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금지시켰다고 해요. 자, 참고로 쇠북을 쳤다라고 하여 진짜로 북을 쳤다라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쇠북은 쇠로 만든 북이 아니고 종을 부르는 옛 말입니다. 자, 아무튼 만약 수상한 사람이 인정 이후에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이 술락꾼들에게 잡혀서 지금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순포막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은 뒤에 새벽 4시에서 6시쯤인 오경에 종이 33번 울리는 파루를 알리면 통행금지가 해제되었고, 그 이후에나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에 종을 치고 순포막에 끌려가면 몇 시간 동안 곤욕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경을 치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설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때 쳤던 종이 바로 보신각종입니다. 그래서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면서 종을 33번 치는 파루에서 현재 새해에 보신각종 33번 치는 게 유래가 됐죠. 굳이 33번인 이유는 불교의 수호신인 제석천이 이끄는 하늘의 33천에게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평안을 바라는 의미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은 과거 형벌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경형 또는 묵형이라고 불렸던 자자형은 대개 도둑질한 사람의 몸에 문신으로 죄명을 새겨넣는 벌입니다. 자자형은 원래 중국 고대 형벌 중 하나였는데, 이 조선에서는 우선 바늘 10개를 묶어서 살갗을 찔러 상처를 내고 먹물을 칠한 다음에 배로 그 부위를 싸매고 죄수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두는 겁니다. 3일 동안 가둬둔 이유는 상처를 낸 피부에 먹이 깊이 스며들게 하고 혹시나 죄인이 물로 씻어내거나 입으로 빨아서 흔적을 지울까봐를 염려해서였습니다. 게다가 새겨넣는 글자의 크기는 사방 3cm 내외인데다 매 획의 넓이까지도 법전에 정해둘 정도로 매우 치밀했죠. 이 처벌의 대상은 대체로 도둑질을 한 강도나 절도범이었는데, 보통 일반 절도범은 절도라고 새기고 소를 훔치면 도우, 말을 훔치면 도마 등으로 적었고, 이후에는 노비들에게도 확대가 되어서 도망간 노비가 잡힐 경우에는 도노 혹은 도비를 새겨 넣었습니다. 위치는 보통 이 팔꿈치와 팔목 사이인 팔뚝에다가 남겼는데, 15세기에 때를 지어서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조정에서는 이 팔뚝에 새겨봐야 옷을 이렇게 가리면 티도 안 난다, 이거는 형벌의 의미가 없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1443년부터는 도둑질한 자의 양쪽 뺨에 글자를 새기는 조치가 내려졌고, 이렇게 얼굴에 자자하는 것을 경면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얼굴에 글씨가 새겨지면 전과자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경멸이 대상이 되어서 집안 행사인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마을 간 왕래도 할 수 없었으며, 동네 사람들도 저 집은 저 경친놈의 자식 이라면서 침을 뱉었고, 그 집 아이들이 지나가면 저놈은 경친놈의 자식이다 하면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자형을 당한 사람들끼리 인적이 드문 동대문 안에 움집을 파고 살아 이들을 땅꾼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땅꾼들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대체로 빌어먹는 거지 노릇을 전전했으니 이 경을 칠 놈이라는 욕이 얼마나 심한 욕인지 이제 좀 짐작이 가시죠? 이후 경을 치다라는 표현은 자자형뿐만 아니라 포도청에 끌려가서 호된 벌을 받는 경우에도 쓰이게 되었고, 이 말이 굳어져서 호된 꾸지람이나 심한 벌을 받는 걸 경을 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욕은 바로 육실알입니다. 육실한 시신을 훼손하는 형벌로 부관참시형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번에 능지처사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육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능지처사랑 육시랑은 좀 달라요. 쉽게 말해서 죽은 자에 대한 능지처사형인데, 참고로 죄인의 신체를 절단해서 죽이는 극형 중 하나인 능지처사는 중국에서는 원래 살을 포를 떠서 죽이는 형벌이었으나 조선에서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으로 대신했고, 이러한 능지처사형이 시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육시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 머리를 베고 팔다리랑 몸을 조각내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부관참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과 동시에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보통 살아있을 때 큰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고 죽은 경우나 취조 도중 죽은 대역죄인이거나 사망한 뒤 대역죄인과 관련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 시신 등이 부관참시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신을 꺼내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왕실을 능멸했거나 대역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부관참시되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조선에서는 연산군 때의 김종직, 남효온, 한명회 등이었고, 서양에서는 잉글랜드에서 찰스 1세를 죽이며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한 올리버 크롬웰이었는데, 그의 사후 왕정 복고로 인해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이 되며 투표를 통해 과거 왕을 죽였던 올리버 크롬웰을 무덤에서 꺼내 부관참시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은 사후에 교수대에 매달려 도끼로 토막이 난 후 목은 장대에 꽂혀서 웨스트민스터에 걸렸고, 살점은 들판에 뿌려졌으며 머리는 프랑스까지 갔다가 영국으로 다시 팔려오는 등 약 300년 동안 떠돌다가 1960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묻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시를 당하게 되면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부수고 목을 자르고 팔다리와 몸을 조각내게 되는데, 때문에 육시를 할 놈이라는 뜻은 죽어서도 몸이 조각날 놈이라는 의미로 절대 가볍지 않은 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은 아니지만 행실이 바르지 않고 언동이 막된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로 망나니다 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다들 알다시피 망나니는 사형 집행인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보통 머리를 봉두남발을 한 채 웬 거적대기 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그 큰 칼을 막 휘두르면서 칼에다가 물인지 술인지를 쫙 뿜고 춤을 막 추다가 한 칼의 죄인들을 처형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이게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1860년대에 관찰된 망나니는 피 묻은 누런 가죽 앞치마를 둘렀다고 하며, 시대와 사용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죄수가 도착하면 죄수의 두 손을 뒤로 묶고 양쪽 귓불을 뚫어서 화살을 끼워 머리를 고정시킨 뒤 엎어놓고 죄수의 턱 밑에 나무 토막을 받쳐놓은 후 기다란 손잡이가 달린 칼로 목을 베었다라고 합니다. 가끔 군문 효시 같은 이 목을 매달아 가지고 본보기를 보일 때는 상투에 줄을 메어놓고 목을 쫙 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상투가 달랑달랑 하면서 목이 이렇게 떠있게 되겠죠. 자, 고종 때 편찬된 육전조례를 보면 망나니가 사용하는 칼은 손잡이가 매우 길고 무거운 행형도자라는 칼이었는데, 칼날이 초승달과 비슷하게 생겨서 중국의 언얼도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막 칼날이 넓고 크고 손잡이가 이렇게 좀 짧은 마체테 같은 칼은 중국에서 비슷하게 썼던 것 같은데, 이건 사람의 목을 한 번에 내리쳐서 죽이기가 좀 힘들었고, 조선에서 쓰던 행형도자는 칼날 길이가 2자, 그러니까 60cm 정도고 자루가 3자인 90cm가 넘는 아주 무겁고 긴 칼을 크게 휘둘러서 목을 내려치는 겁니다. 약간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치면은 그 앞에 칼날도 되게 크고 무겁고 하니까 이렇게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 칼의 무게 때문에 가볍게 목이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죄수의 가족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일부러 여러 차례 칼을 휘둘러서 고통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거는 야사에만 실려 있어서 아주 확실하진 않아요. 그나마 드라마랑 비슷한 부분은 술,
부분이 좀 비슷해요. 기록에 따르면 망나니들은 사형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미 주막에서 술을 많이 마셨거나 나라에서 술과 고기를 내려주면 그걸 마시고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익숙하지 않은 사형 집행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목을 한 번에 내려치지 못해서 어깨를 잘못 내리친다든가 하는 사고가 종종 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망나니가 되었을까요? 우선 망나니의 정식 명칭은 소속 기관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뉘었는데 군형은 회자수, 지방은 도우탄, 한양에서는 행형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군대에서 사형 집행을 하는 병사인 회자수는 군인이었고 지방에서 참수형을 진행하는 도우탄은 전문 도살 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망나니들이 바로 행형쇠장인데 망나니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이 돼요. 첫 번째는 영조 때의 무신인 구수훈의 이순록에 따르면 과거 망난과 희광이라는 자들이 사형 집행을 맡아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사형 집행인을 망난희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난희광이 나중에 망나니라고 바뀌게 되었다라는 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말기에 회자수를 속칭 망난이라고 부르는데 극히 싫어하고 천시하는 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가 좀 더 유력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 뜬금없어. 망난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 한 줄밖에 없는 걸로 망나니가 되었다라고 하기엔 조금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망나니가 되었을까요? 조선 전기 때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법전 신보수교집록에 1703년 행형쇠장에는 정치범이 아닌 일반 사형수 중에서 자원하는 자 중에 허락한다 라는 숙종의 수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행형쇠장이었던 사람들이 적혀 있는데 숙종 때 마적 출신인 의종, 영조 때 강도살인을 저지른 오헌복, 헌종 때 살인범, 김관흥 등의 사형수들이었습니다. 100년 뒤인 고종 때 법전 육전조례에도 현재 구치소에 해당하는 관청인 전옥서 소속의 행형쇠장 한 명을 사형수 중에 원하는 자가 있으면 왕에게 아뢰어 결정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원을 해서 이제 망나니가 되면 포도청 옆 감옥에 항상 가둬놓고 사형수가 생겨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 형을 집행하게 했고, 전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1676년 5월 6일에 앞서 말했던 마적 출신의 의종이라는 자가 망나니 일을 하다가 탈옥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잡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죽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망나니들은 사형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타인을 죽이는 형을 살았으니 단순히 인간 백정 같은 이미지보다는 이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탈리아에 르네상스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볼테르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프랑스의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계몽사상가였던 볼테르는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그중 많은 사람이 공감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논리로 상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욕이라도 해서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경우에 쓰입니다. 분명 욕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사용하면 심리적 해방감을 주기도 하고 정서적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말이니 어떤 때에 사람들이 욕을 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 줄 것 같지만 사실 욕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고통스럽거나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욕을 하면 분명 진통제의 효과도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감정 조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욕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욕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진정 효과나 진통 효과 등을 얻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때 가끔은 시원하게 욕을 하되 너무 남용해서 욕에 익숙해지지는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힘들 때는 욕을 해요! 씨발! 아무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